유은재 큐레이터는 갤러리, 푸른 숲의 작은 화장실 거울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심장은 갤러리 개관 행사보다 더한 떨림으로 가득했다. 오늘은 외아들 강도현이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하는 여자, 차예린의 가족을 만나는 상견례 날이었다. 어머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민우 아버님, 지아 어머님 두 분 다 예린이만큼 좋으신 분들이에요. 신생 IT 기업을 창업해 3년 만에 업계의 주목을 받는 젊은 대표가 된 도현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도현의 말처럼 예린은 밝고 사랑스러운 아이였다. 문제는 그 부모였다. 아버지는 국제법무법인 태평양을 이끄는 거물 차민우 변호사, 어머니는 명문대 미술사학과 윤지아 교수. 은재가 운영하는 소박한 갤러리와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었다. 하지만 은재의 불안은 단순한 계층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15년 전 그녀의 남편이자 도현의 아버지인 강지훈이 갑작스러운 의료 사고로 사망했을 때 시작된 악몽 때문이었다. 그녀가 온 힘을 다해 싸우려 했던 병원 측 소송에서 병원 측의 완벽한 무죄를 입증하며 사건을 덮어버린 장본인, 그 잔인한 변호사가 바로 차민우였다. 당시 겨우 초등학생이었던 도현에게 아버지를 잃은 슬픔 외에 소송의 추악한 진실을 알릴 수 없었던 은재는 그 트라우마를 가슴 깊이 묻은 채 15년을 살아왔다. 이제 그 남자가 아들의 결혼을 통해 자신의 사돈이 된다니. 운명의 장난인가 아니면 과거의 업보인가. 고급 한정식집 예원의 격조 높은 룸에 들어서자 우아하고 지적인 윤지아 교수와 강인한 인상의 차민우 변호사가 일어섰다. 도현과 예린의 화기애애한 대화 속에 형식적인 인사가 오갔다. 예린의 밝은 웃음과 도현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룸 안의 분위기를 잠시나마 따뜻하게 만들었다. 정중한 인사와 악수가 끝난 후 네 사람이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은재는 고개를 들어 민우를 마주 보았다. 15년 만이었다. 세월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민우의 냉철하고 날카로운 눈빛은 변함이 없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얽히는 순간 룸 안의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에 빠졌다. 민우의 눈빛은 처음에는 단순한 놀라움이었으나 이내 은재의 얼굴을 분석하듯 훑더니 깊은 충격과 함께 형용할 수 없는 분노로 일렁이기 시작했다. 그의 입술이 떨렸다. 유은재. 그가 나지막이 그러나 쇠처럼 단단한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은재는 창백하게 굳은 채 숨조차 쉬지 못했다. 15년 전 법정에서 자신을 몰아세우던 그 변호사의 얼굴이 그대로 겹쳐졌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민우의 목소리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는 듯했다. 예린이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다. 아빠, 혹시 어머니와 아는 사이세요? 아니, 아는 사이가 아니라 아주 깊은 악연이지. 민우는 이내 분노를 참지 못하고 테이블을 내리쳤다. 정갈하게 차려진 도자기 그릇들이 덜컹거렸고 맑은 차가 그의 주먹에 맞아 쏟아졌다. 이 결혼은 안 돼. 나는 내 딸을 당신 아들에게 절대 줄 수 없어. 민우의 격앙된 외침에 예린과 도현은 망연자실했다. 지아 교수마저도 놀라 남편을 말리려 했지만 민우는 이성을 잃은 듯했다. 아버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도현이 당황하며 항의했다. 저희는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갑자기 이러시면. 민우는 도현의 항의를 무시한 채 오직 은재만을 노려보았다. 유은재, 당신이
내 딸의 시어머니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5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잊었나 본데. 나는 결코 잊지 않았어. 당신은 내 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는 존재야. 그의 잔인한 말이 은재의 심장을 찔렀다. 은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테이블 밑으로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에게 자격이 없다는 말은 15년 동안 스스로에게 해왔던 자책과 똑같았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여보, 진정해요. 지아 교수가 마침내 민우의 팔을 붙잡고 진정시켰다. 하지만 이미 상견례는 회복 불가능한 파국을 맞았다. 예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도현 씨, 우리 그냥 나가자고 했고, 도현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얼굴이 붉어진 채 은재와 민우를 번갈아 노려봤다. 도현이 은재에게 속삭였다. 어머니, 나중에 얘기해요. 일단 여기서 나가요. 결국 예린과 도현은 사과 한마디 없이 상견례 룸을 뛰쳐나왔다. 텅 빈 룸에 남겨진 민우는 숨을 헐떡였고 지아는 당혹감과 실망감에 고개를 숙였다. 고급 한정식집 예원에서 돌아온 밤, 유은재의 작은 빌라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침묵에 잠겼다. 낡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은 은재는 물에 젖은 솜처럼 힘없이 떨고 있었다. 새 것처럼 차려입었던 행사복은 차민우가 테이블을 치면서 쏟아진 물자국과 구겨진 흔적들로 처참했다. 그러나 옷보다 더 처참한 것은 그녀의 심장이었다. 15년 전 가장 비참했던 순간의 악몽이 바로 눈앞의 현실로 되살아났다.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에요? 강도현이 조심스럽게 방에서 나왔다. 그는 여전히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아까 룸 안에서 아버지 뻘 되는 사람에게 항의할 때의 분노 대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깊은 당혹감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도현은 은재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 놓인 거실 테이블은 텅 비어 있었으나 그 침묵은 천근만근의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 어머니, 15년 전 일이라뇨? 아버님과 아는 사이세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아버님이 그렇게까지? 도현의 목소리는 평소의 자신감은 사라지고 조심스럽게 떨렸다. 은재는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목이 꽉 메어 있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도현이 그날의 진실을 알아서는 안 된다고 수십 번 다짐했지만 이 상황을 피할 도리가 없었다. 차민우 입에서 이미 15년 전 일이라는 폭탄이 터져 나왔으니. 도현아. 은재는 떨리는 숨을 들이마시며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래, 차민우 변호사는 내 아버지 일 때문에 만난 사람이야. 도현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의 눈빛에 날카로운 빛이 스쳤다. 아버지 일이요. 설마 그때 그 의료 소송이요. 은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내 아버지가 병원에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을 때 내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했었지. 의료 과실을 밝히려고. 그때 차민우 변호사가 바로 그 병원 측의 변호사였어. 도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큰 키만큼이나 분노의 그림자가 거실에 드리워졌다. 뭐라고요?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 죽음에 책임 있는 병원 편에 섰던 변호사였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머니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 그때 나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았던 사람이야. 은재는 애써 담담하게 말했다. 그녀는 당시 민우가 얼마나 냉정하고 잔혹하게 병원 측에 완벽한 무죄를 입증해냈는지
그 과정에서 자신과 도현 아버지를 얼마나 철저히 외면했는지를 굳이 자세히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그 기억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러웠기에. 세상에, 도현은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는 거실을 맴돌며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악랄한 사람이었다니. 어머니는 왜 그 악연을 숨기셨어요? 왜 이제 와서? 숨긴 게 아니야. 잊고 싶었을 뿐이지. 은재는 눈을 감았다. 나는 너만큼은 그 어둡고 추악했던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를 바랐어. 내 아버지를 잃은 충격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 나는 그 사람을 차민우 변호사를 다시는 안 볼 거라고 생각했어. 도현은 깊은 한숨을 쉬며 은재를 마주 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머니를 보자마자 그 난리를 친 거군요. 15년 전 자기가 이겼던 소송의 상대방이었으니까. 도현의 목소리는 점점 차갑게 식어갔다. 그 사람이 보기에 어머니는 병원에 덤볐던 비참한 패배자였고 자신의 승리를 더럽히는 불쾌한 존재였겠죠. 은재는 아들의 잔인한 해석에 가슴이 찢어졌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들의 말이 사실이었을 테니까. 하지만 어머니, 도현은 다시 소파에 앉아 간절한 눈빛으로 은재의 손을 잡았다. 그건 어머니와 그 사람 사이의 과거 일이에요. 저와 예린이와는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법적으로 저희가 결혼을 못할 이유도 없고요. 도현아, 그 사람 성격이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을 거야. 은재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차민우 변호사야. 그 사람이 가진 영향력과 힘을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 힘이요. 어머니, 저희는 예린이와 진심으로 사랑해요. 제가 어렵게 이룬 회사도 있고, 저도 이제 어엿한 대표입니다. 민우 변호사에게 떳떳하게 맞설 수 있어요. 도현의 목소리는 결연했지만 은재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다. 그녀는 아들에게 숨긴 또 다른 진실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안하다, 도현아. 은재는 결국 고개를 숙였다. 나는 차민우 변호사에게 이길 수 없어. 그 사람에게는 내 아버지의 죽음보다 더 큰 죄를 졌어. 그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감수해야 해. 그러니 이 결혼은 죄요. 어머니,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도현이 다급하게 물었다. 은재는 끝내 말하지 못했다. 15년 전 소송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병원 측의 변호사였던 차민우가 그녀에게 모종의 거래를 제안했었다는 것. 소송을 포기하는 대신 도현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장기간 지원하겠다는 비밀 계약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결국 어린 도현의 미래와 생계를 위해 그 거래를 받아들였고 소송을 취하했다. 민우는 그녀를 배신자로 낙인 찍었을 테고 그녀는 그 도움을 받아 도망치듯 살아왔다. 그건 너무 복잡하고 아픈 일이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미안하다. 은재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도현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주먹을 꽉 쥐었다. 어머니, 제가 예린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세요. 제 인생에서 유일하게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라고요. 이제 와서 갑자기 이렇게 과거가 발목을 잡으면 저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현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있었다. 그는 방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 빌라에는 무거운 공기만 감돌았다. 도현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은재는 문 앞에서 서성이다 돌아섰다. 평생을 도현을 위해 헌신해온 은재에게 아들의 차가운 침묵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
사흘째 아침 은재는 새벽같이 일어나 도현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다. 이제는 아들이 문을 열어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조심스럽게 방 문을 두드렸다. 도현아, 아들아. 밥 먹자. 회사 늦겠다.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불안감에 은재는 비상 열쇠로 문을 열었다. 방은 텅 비어 있었다. 옷장은 열려 있었고 평소 즐겨 입던 옷가지들이 사라져 있었다. 책상 위에는 그녀에게 온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어머니에게.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를 키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예린이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저희가 사랑하는 것까지 어머니의 과거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를 찾지 말아주세요. 은재의 손에서 편지가 미끄러져 떨어졌다. 다리에 힘이 풀린 그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오열했다. 아들이 자신을 떠났다. 과거의 짐을 짊어진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떠난 것이다. 은재는 씻지도 않은 채 아들이 갈 만한 곳을 찾아 헤맸다. IT 기업 본사, 도현이 자주 가던 카페, 친구들에게도 연락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결국 절망에 빠진 그녀가 집에 돌아왔을 때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차민우였다. 은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유은재, 너 뭐야?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수화기 너머로 차민우의 분노에 찬 고함이 터져 나왔다. 내 아들이 우리 예린이를 꼬드겨서 집을 나갔잖아. 당장 찾아서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는 끝장이야. 당장 책임져. 민우 씨, 저도 지금 찾고 있어요. 제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은재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기다려. 내 딸이 그 녀석 때문에 사라졌는데. 내가 기다려. 유은재, 내가 내 아들 인생뿐 아니라 내 갤러리까지도 완전히 끝장낼 수 있다는 것을 잊었나 본데. 민우의 목소리는 섬뜩하게 차가웠다. 당장 강도현 그 자식에게 전화해서 예린이 데리고 돌아오라고 해. 이게 마지막 경고야. 뚝! 전화가 끊어졌다. 은재는 휴대폰을 든 채 거실 소파에 쓰러졌다. 아들은 자신 때문에 아버지의 은인인 차민우의 딸까지 데리고 도망쳤다. 과거의 죄가 현재의 아들까지 파국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그녀는 끝내 참지 못하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빌라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의 죄책감과 절망은 밤하늘처럼 깊고 어두웠다. 강도현과 차예린이 사라진 지 꼬박 열흘이 지났다. 유은재의 작은 갤러리, 푸른 숲은 문을 닫은 지 오래였고 그녀는 식음을 전폐한 채 아들의 행방을 찾아 헤맸다. 차민우 변호사의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았고 매일같이 이어지는 그의 전화와 법무법인을 통한 압박은 은재를 더욱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다. 민우는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 전국을 샅샅이 뒤졌고 딸을 잃은 고통과 은재에 대한 오래된 분노가 뒤섞여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민우 역시 딸의 행방을 찾기 위해 모든 인맥과 수단을 동원했다. 그의 아내 윤지아 교수는 남편의 광기 어린 집착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딸을 잃은 슬픔에 함께 초췌해져 갔다. 지아는 남편의 행동이 단순히 사돈 집안의 격차 때문이 아님을 직감했고 상견례장에서 민우가 은재를 보자마자 보였던 극도의 분노 속에 숨겨진 과거가 있음을 짐작했다. 그녀는 조용히 남편의 과거 행적을 쫓으며 진실의 실마리를 찾으려 애썼다. 도현과 예린이 사라진 지 11일째 되던 날,
새벽 2시. 은재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경찰이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온 내용은 은재의 심장을 멎게 했다. 강도현 씨와 차혜리 씨, 두 분이 충청남도 외곽 고속도로 근처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현재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예린 양은 오른팔, 골절 도현군은 경미한 뇌진탕과 다발성 타박상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은재는 전화를 받는 순간 비명을 질렀다. 동시에 그녀는 본능적으로 민우에게 연락해야 함을 깨달았다. 잠에서 깬 민우는 처음에는 격앙된 목소리로 따지려 했으나 교통사고, 응급실이라는 단어에 모든 이성을 잃었다. 두 사람은 각자 운전대를 잡고 서울에서 가장 먼 병원으로, 오직 아이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 하나로 질주했다. 병실 복도에서 마주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달려들듯 다가섰다. 긴장과 불안, 그리고 지난 15년간 켜켜이 쌓인 원망이 폭발하듯 터져 나왔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그 망할 놈의 소송을 핑계 삼아 내 아들을 막지만 않았어도 내 딸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어. 민우는 분노로 가득 찬 눈으로 은재에게 고함을 질렀다. 그의 이마에는 핏줄이 솟아 있었고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은재에게 전가하며 스스로를 정당화하려 했다. 차민우 씨, 내 아들도 다쳤어요. 당신 혼자 피해자예요. 내가 15년 전에 당신 때문에 겪었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까? 당신은 끝까지 남의 불행을 짓밟고 당신의 승리만을 자랑하는 잔인한 사람이군요. 은재 역시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아들이 다쳤다는 공포와 그 공포를 유발한 민우에 대한 원망이 그녀를 폭발시켰다. 그녀는 억눌렀던 모든 감정을 쏟아냈다. 그때 응급실 복도 끝에서 지하 교수가 달려왔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남편과 은재가 서로를 향해 쏟아내는 잔인한 말들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지아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두 사람 사이로 걸어 들어갔다. 여보, 은재 씨. 지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든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큼 단단했다. 지금 여기는 응급실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저 안에서 피를 흘리고 있어요. 아이들이 깨어났을 때 두 부모가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하고 싶으세요. 이 싸움은 지금 당장 멈춰야 해요. 지아는 남편을 바라봤다. 여보, 당신의 분노가 타당한 이유가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당신의 분노가 우리 예린이를 다치게 했어요. 이제 그만둬요. 15년 전 무슨 일이 있었든 지금은 화해하고 아이들을 보듬어야 할 때예요. 당신이 저 여자를 향해 퍼붓는 말이 결국 우리 딸에게도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아의 현명하고 침착한 중재에 민우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결국 한 발 물러섰다. 그는 차가운 시선으로 은재를 지나쳐 병실 유리창 앞으로 향했다. 은재 역시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어 벤치에 주저앉았다. 며칠 후 아이들이 일반 병실로 옮겨지고 안정을 되찾았을 때 지아는 조용히 은재를 병원 옥상으로 불렀다. 상처를 입은 두 어머니는 서로에게 솔직할 필요가 있었다. 은재 씨, 저도 민우가 15년 전 그 소송을 맡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편이 당신에게 보인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제 남편의 분노가 왜 그토록 이성적이지 못했는지, 혹시 당신이 아는 진실이 더 있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남편은 과거에 얽매여
자신을 파괴하고 있어요. 은재는 지아의 진심 어린 눈빛과 공감에 무너졌다. 그녀는 15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소송에 숨겨진 진실을 털어놓았다. 이 진실은 그녀가 민우를 오해하고 스스로를 비난했던 근본적인 이유였다. 그 소송 사실 제가 중간에 포기한 건 차민우 변호사와의 굴욕적인 계약 때문이기도 했지만 결정적으로 병원 측의 위증 강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은재는 눈물을 쏟아냈다. 제가 소송을 계속하면 병원 측은 지훈 씨가 다른 병원에서 부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는 허위 증언을 내세워 지훈 씨를 불성실한 환자로 만들 거라고 협박했어요. 그들은 제 남편의 명예를 완전히 짓밟겠다고 했죠. 그때 이미 저는 가진 돈을 모두 잃은 상태였고, 어린 도현이 아버지의 명예까지 더럽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저는 결국 소송을 취하하고 병원 측의 변제금을 받는 굴욕을 선택했어요. 제가 당신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인 건 지훈 씨의 명예라도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차민우 변호사는 제가 돈 때문에 남편의 명예를 팔아넘긴 비정한 아내로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도현의 아버지, 지훈 씨의 명예라도 지키고 싶었어요. 지아는 충격으로 입을 가렸다. 그녀는 남편 민우의 냉정함 속에 숨겨진 분노가 무엇 때문이었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남편은 은재를 돈 때문에 배신한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었을 것이다. 지아는 은재를 껴안고 진심으로 사과했다. 잠시 후 지아의 연락을 받고 옥상에 올라온 민우는 두 여자의 눈물 자국을 보고 멈춰섰다. 지아는 은재의 고백을 민우에게 전했고 민우의 얼굴은 경악과 후회로 뒤섞였다. 유 큐레이터님, 제가 당신을 그렇게나 모욕했습니다. 당신이 짊어졌던 짐이 그런 것이었다니. 민우는 자신이 저지른 행동과 모욕적인 언사를 떠올리며 자책했다. 그는 자신이 15년 동안 오해했던 여자에게 가장 잔인한 상처를 주었다. 민우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미안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내가 당신에게 했던 모든 잔인한 행동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은재는 눈물을 닦았다. 민우 씨의 사과를 받아요.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더 중요한 진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당신은 지훈 씨의 친구였죠. 제 남편에 대해 말해주세요. 당신이 왜 그 소송을 맡았는지 저는 당신의 말을 들어야겠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들었다. 이제 그가 15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가장 고통스러운 비밀을 말할 차례였다. 병원 옥상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유은재의 눈물 어린 고백을 들은 후 차민우의 냉정했던 얼굴은 후회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깊은 심호흡을 하며 15년 전 그가 친구의 아내에게 가장 잔인한 변호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고통스러운 이유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윤지아 교수는 조용히 남편의 곁을 지켰다. 유 큐레이터님, 제가 당신 남편 강지훈의 변호를 맡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훈의 죽음이 의료 과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가 명예를 더럽히는 위증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민우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멈췄다. 은재는 숨을 죽인 채 그를 응시했다. 지훈은 사실 제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저희는 법대와 의대에 다니면서 서로의 꿈을 응원했죠. 지훈이 당신과 결혼하고 도현이를 낳았을 때 저는 진심으로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왜 병원 측 변호사를 맡았나요? 친구의 복수를 해줘야 할 사람이 왜 가해자 편에 섰나요? 은재는 격앙된 목소리로 물었다. 민우는 눈을 감았다. 복수를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지훈이 죽고 나서 저는 사건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단순한 의료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죠. 당시 그 병원장 이태주는 조직적으로 의료 기록을 조작하고 있었고, 특히 지훈의 죽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마취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의사는 이태준 원장과 공모해 약물 중독과 관련된 불법 시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우연히 그들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병원 측은 지훈의 사고를 가장해 그를 제거하려 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은재는 충격으로 휘청거렸다. 남편의 죽음이 단순한 의료 사고가 아니라 어쩌면 살인일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진실이었다. 저는 곧바로 이태준 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제가 조사한 결과 이태준 원장과 그의 배후 세력이 저를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진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히 그들이 당신에게 위증 협박을 가할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당신 혼자 힘으로는 절대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당신은 제가 병원 측 변호사를 맡는 것이 그들의 내부로 침투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한 거군요. 은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저는 이태준 원장의 신뢰를 얻어 그들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병원 측 변호사를 맡아 당신에게 패소라는 굴욕을 안기는 대신 저는 병원의 모든 내부 자료와 불법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습니다. 당신에게 굴욕적인 계약을 제안하고 소송을 취하시킨 것도 당신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막고 동시에 저의 은밀한 복수극을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복수 희생이라니. 은재는 허탈하게 웃었다. 결국 당신은 저와 제 아들을 위해 악역을 자처하고 혼자 15년 동안 그 짐을 짊어진 거군요. 당신이 저를 돈 때문에 남편을 배신한 비정한 아내로 오해하는 동안 저는 저를 가장 친한 친구를 돈 때문에 팔아넘긴 악마 같은 변호사로 위장했습니다. 그들의 감시망에서 벗어나 15년 동안 저는 그들이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 약물 중독 시술, 의료 기록 조작, 그리고 지훈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수집해 왔습니다. 민우는 자신의 가방에서 낡고 두꺼운 서류철을 꺼내 은재에게 내밀었다. 이것이 15년의 결과물입니다. 지훈의 죽음 뒤에 숨겨진 거대한 의료, 비리와 살인 공모의 모든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증거를 바탕으로 이태준 원장을 법정에서 심판하고 지훈의 명예를 되찾아 줄 것입니다. 은재는 서류철을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라 15년 동안 그녀와 도현의 삶을 짓눌렀던 거대한 트라우마이자 짐이었다. 하지만 왜 상견례 때 저를 보고 그렇게까지 분노했습니까? 은재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제가 당신을 보고 분노했던 것은 당신의 상처를 알지 못한 채 당신에게 했던 모욕적인 행동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분노했던 이유는 내 딸 예린이 도현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제 복수극이 이제 곧 터지기 직전에 당신이 제 사돈이 됨으로써 다시 제 삶에 얽혀 들어왔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다시 적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신에게 더 이상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이렇게 잔인하게 우리를 엮어 놓았죠. 민우는 깊은 후회의 한숨을 내쉬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두 사람은 비로소 15년간의 오해와 증오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들은 적이 아니라 같은 상처를 공유하고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지가 되었다. 병실에는 아이들의 회복을 기다리는 두 가족의 새로운 연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15년간 숨겨온 증거를 세상에 공개하고 강지훈의 명예를 되찾고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거대한 악을 법정에 세우는 일이었다. 강도현과 차예린이 입원한 병실은 더 이상 갈등의 장소가 아니었다. 유은재와 차민우는 15년간의 오해를 털어내고 복수의 동맹을 맺은 두 전우처럼 서로를 대했다. 병실 박민우의 개인 사무실. 민우는 15년 동안 모아온 서류처를 펼쳐놓고 은재와 지아 교수에게 최종 계획을 설명했다. 이태준 원장의 의료 비리, 약물 중독 관련 불법 시술, 그리고 지훈의 죽음에 관련된 모든 증거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이태준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증거를 통해 단순한 의료 과실이 아닌 살인죄를 포함한 모든 죄목으로 그를 기소할 것입니다. 은재는 서류철 위에 놓인 강지훈의 마지막 의료 기록을 바라보며 결의에 찬 눈빛을 보였다. 15년 동안 짓밟혔던 지훈 씨의 명예를 반드시 되찾아 주세요. 지아 교수는 차분하게 말했다. 저와 은재 씨는 이태준 원장에게 속아 고통받은 다른 피해자들과 접촉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할 거예요. 특히 미술계와 병원 관련 인맥을 통해 여론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법적 공방 외에도 사회적 심판을 받게 해야 해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제 계획은 이렇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제가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 변호사 자격으로 모든 증거와 함께 이태준 원장을 고발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움직이는 순간 그는 저에게 집중할 겁니다. 따라서 사건을 담당할 외부 특검팀을 이미 내정해 두었습니다. 제가 증거를 전달하면 그 특검팀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여 병원을 압수수색할 것입니다. 계획은 치밀했고 완벽해 보였다. 그러나 복수의 칼날이 닿기 직전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는 법이다. 한편 아이들의 병실. 도현은 뇌진탕 증세가 호전되어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예리는 오른팔 골절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 두 사람은 부모님들의 갑작스러운 화해와 공동작전에 대해 전해 들었지만 민우의 15년 비밀을 완전히 이해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예리는 도현의 손을 잡았다. 도현 씨, 우리 아빠가 당신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그렇게 오랫동안 희생했다는 게 믿어져요? 아빠가 나한테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었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자기 자신을 악역으로 만들기 위한 연기였다니. 도현은 침묵했다. 그는 아버지의 죽음, 어머니의 고통, 그리고 민우의 희생을 모두 알게 된 후 가장 아픈 진실을 마주해야 했다. 상견례 날 민우를 향해 터뜨렸던 자신의 분노, 그리고 어머니를 원망하며 예린과 함께 도피했던 행동이 그를 괴롭혔다. 예린아, 난 어머니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어.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진심을 몰라봤지. 나는 그저 내 감정에만 충실했고 내 아버지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어. 내가 도망치지만 않았어도
내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다치지 않았을 텐데. 예리는 도현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아니에요. 도현 씨가 도망친 덕분에 아빠와 어머니가 병실 복도에서 마주쳤고, 그 폭발적인 충돌 덕분에 진실이 드러날 수 있었어요. 우리가 다친 건 운명이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덕분에 모든 오해가 풀렸잖아요. 이제 우리 부모님은 적으로 만나지 않아요. 동지가 되었죠. 우리도 이제 부모님들을 도와야 해요. 두 사람은 자신들의 사랑이 강지훈의 명예 회복과 이태준 원장의 심판이라는 거대한 숙명과 얽혀 있음을 깨달았다. 그들의 도피는 비극이 아니라 진실을 향한 운명적인 발단이었던 것이다. 같은 시각 서울의 거대한 선진병원 원장실. 이태준 원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우아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15년 전의 사건은 완벽하게 묻혔고, 그는 승승장구하며 병원 왕국을 건설했다. 그때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은밀한 한 라인 전화가 울렸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매우 급했다. 이태준의 최측근이자 차민우의 동향을 감시하던 인물이었다. 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차민우 변호사가 법무법인 태평양의 대표직을 사임하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특검팀과 은밀히 접촉한 사실이 포착되었습니다. 그가 15년 전 강지훈 사건의 재수사를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우리를 배신했습니다. 이태준 원장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번뜩였다. 그는 차민우를 완벽하게 자신의 충실한 개로 길들였다고 믿었기에 이 배신은 충격 그 이상이었다. 차민우 감히 나를 배신해 15년 동안 내 밑에서 호의호식한 주제에. 이태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내 섬뜩하게 웃었다. 좋아. 차민우, 내가 나를 치기 위해 15년을 준비했다면 나도 너에게 15년 동안 쌓아온 힘을 보여주마. 누가 진짜 악마인지, 누가 이 도시의 주인인지 가려보자. 그는 곧바로 비서에게 지시했다. 차민우 변호사와 갤러리, 푸른 숲 대표 유은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즉시 모아. 특히 강도현이 운영하는 IT 회사에 대한 세무 조사를 준비시켜. 이태준 원장은 차민우의 공격이 시작되기도 전에 민우가 가장 아끼는 딸과 은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아들의 사업을 공격해 두 가족을 동시에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복수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여파는 두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법정 위의 그림자가 서서히 짙어지고 있었다. 차민우 변호사가 이태준 원장을 고발하기로 예정된 월요일 아침. 민우는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직을 공식적으로 사임하고 자신의 모든 증거를 특검팀에게 전달했다. 수십 년 경력의 노련한 변호사였던 그는 자신이 복수의 화살을 날리는 순간 이태준이 즉각 반격에 나설 것을 예상했다. 그러나 이태준의 반격은 상상 이상으로 치밀하고 빨랐다. 민우가 증거를 넘긴 지 단 몇 시간 만에 강도현이 운영하는 신생 IT 기업 미래기술의 국세청 세무조사관들이 들이닥쳤다. 미래기술의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젊은 직원들은 당황했고 도현은 병실에서 겨우 퇴원한 몸으로 현장에 도착했다. 세무조사관들은 압수수색 영장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강압적으로 모든 장부와 서버를 가져가려 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정식 영장도 없이. 저희 회사를 이렇게 압수수색할 권리가 없어요. 도현이 분노하며 따졌다.
책임자로 보이는 국세청 간부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강도현 대표님. 미래 기술이 지난 3년간 해외 자본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수십억 대의 탈세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사가 아닙니다. 곧 정식 기소될 겁니다. 모든 것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르고 있습니다. 도현은 직감적으로 이 모든 것이 이태준 원장의 사주임을 알았다. 민우 변호사와의 관계가 드러나자마자 이태준이 가장 취약한 고릴인 자신의 회사를 공격한 것이다. 미래 기술은 이제 막 성장 궤도에 오른 스타트업이었기에 세무조사라는 치명적인 타격을 견딜 힘이 없었다. 회사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순식간에 등을 돌렸다. 동시에 유은재의 갤러리 푸른 숲에도 불똥이 튀었다. 은재는 지하 교수와 함께 이태준 원장에게 피해를 입은 다른 희생자들을 모으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을 간파한 이태준 측은 은재가 과거 남편의 소송을 취하하고 받은 합의금을 비자금 세탁에 사용했다는 익명의 제보를 흘려 갤러리 운영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되도록 만들었다. 민우 씨, 이태준이 우리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법정 싸움을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의 경제적 기반을 모두 무너뜨리려 하고 있어요. 은재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우는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침착하세요, 은재 씨. 이태준은 힘과 돈, 권력의 모든 것을 동원할 겁니다. 제가 법무법인 대표직을 내려놓은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태평양에 남았다면 저의 공격은 그저 내부 권력 다툼으로 축소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 아이들의 사업과 당신의 갤러리를 공격함으로써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어요. 민우는 특검팀의 수사가 시작되면 이태준이 당황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이태준은 오히려 민우의 공격에 앞서 선제 공격으로 대응했다. 도현에게는 제가 믿을 만한 경제 전문 변호사를 붙여줄 겁니다. 미래 기술의 장부에는 허점이 없다는 것을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들의 목적이 사업을 붕괴시키는 것임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민우의 지시를 받은 도현은 회사 전체를 사수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회사가 부당한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음을 폭로했다. 미래 기술은 정당하게 성장한 기업입니다. 저희 회사를 향한 이 부당한 세무조사는 다름 아닌 선진병원 이태준 원장의 보복입니다. 도현의 폭로는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다. 도현의 용기 있는 행동은 이태준에게 타격을 주었으나 이태준은 오히려 언론 플레이로 맞섰다. 그는 도현의 주장을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앙심을 품은 젊은이의 망상으로 치부하며 민우와 은재를 탐욕스러운 과거의 잔재로 몰아붙였다. 하지만 그 사이 민우의 치밀한 복수극의 첫 번째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검팀은 민우가 제공한 결정적인 내부 증거를 바탕으로 선진병원에 대한 기습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수많은 수사관들이 병원 서버와 원장실을 들이닥쳤고 이태준은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최측근 변호사들이 민우의 15년 계획을 눈치채지 못했음에 분노했다. 압수수색 소식은 뉴스 속보를 통해 전국에 퍼져나갔고 잠시나마 도현의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이슈를 덮었다. 은재와 지하 교수는 이 틈을 타 이태준에게 피해를 입은 또 다른 피해자들,
특히 약물 중독 관련 불법 시술의 희생자 가족들을 모아 집단 소송의 기반을 다졌다. 이태준 원장은 궁지에 몰렸지만 여전히 거대했다. 그는 병원 내의 모든 기록을 조직적으로 삭제하고 증인들을 매수하며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민우는 서류철을 덮었다. 첫 라운드는 우리가 유리하게 끝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이태준은 이제 모든 것을 걸고 싸울 겁니다. 우리도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은재와 민우는 비로소 두 가족의 모든 것을 건 이태준과의 피할 수 없는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과 명예를 건 싸움은 이제 법정으로 향하고 있었다. 강도현의 미래 기술은 이태준의 선제 공격으로 인해 회생불능 상태에 빠졌다. 회사의 주요 투자자들이 모두 등을 돌렸고 세무조사의 칼날은 여전히 도현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 차민우 변호사는 즉시 세무조사에 대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며 법적 방어막을 쳤으나 무너진 신뢰와 자금난은 막을 길이 없었다. 한편 유은재는 갤러리 푸른 숲의 불법 자금 세탁 혐의를 벗기 위해 자발적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은재는 15년 전 남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받았던 합의금의 출처와 사용 내역을 낱낱이 공개하며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다시 헤집어야 했다. 지아 교수는 그녀의 곁을 지키며 심리적 방패막이 되어 주었다. 이태준은 우리가 법정에서 싸우는 것보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서서히 무너지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민우는 자신의 은신처에서 은재와 지아에게 말했다. 그는 도현과 은재 씨에게 걸린 혐의를 통해 저를 압박하는 동시에 특검팀의 수사를 정치적 보복으로 몰고 가려 하고 있어요. 민우는 심각한 표정으로 낡은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평범해 보이는 외장 하드 드라이브 하나가 들어있었다. 특검팀에 넘긴 증거는 제가 15년간 확보해 온 자료의 사본입니다. 하지만 이태준 원장을 완벽하게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증거. 강지훈의 마지막 수술 당시 선진병원 서버의 해킹 불가능한 원본 로그와 맞추과 의사와의 통화, 기록 원본이 바로 이 안에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민우가 15년 동안 자신의 목숨보다 귀하게 지켜온 복수의 심장이자 최후의 무기였다. 이태준은 아직 이 원본의 존재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압수수색으로 궁지에 몰린 그는 제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곧 직감할 겁니다. 이태준은 이 원본을 제거하는데 모든 힘을 쏟을 겁니다. 민우의 얼굴에 긴장감이 서렸다. 이태준 원장은 특검팀의 압수수색으로 큰 타격을 입었지만 여전히 건재했다. 그의 비자금과 정치적 인맥은 예상대로 특검의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었다. 그는 민우가 태평양 대표직을 버리고 홀로 움직인 이유를 곰곰이 생각했다. 단순한 변호사가 아니라 무언가 결정적인 카드를 숨기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결국 이태준은 자신의 가장 잔인하고 은밀한 수하, 전직 특수부대 출신인 그림자 팀을 소집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차민우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을 원본 증거를 제거하고 민우에게 최후의 타격을 입히는 것이었다. 차민우가 가장 숨기고 싶어 할 장소, 그의 은밀한 안전가옥을 찾아내라. 증거를 발견하면 즉시 파괴하고 차민우가 저항하면 영원히 입을 다물게 하라. 이태준의 눈빛은 살기로 번뜩였다. 그날 밤 민우와 은재 그리고 지아는 도현의 회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임시로 마련한 민우의 비공개 서재에 모여 있었다. 도현은 예린과 함께
미래 기술의 잔해 속에서 데이터를 복구하는 작업에 매달려 있었다. 갑자기 서재의 문이 강한 충격과 함께 부서져 열렸다. 시커먼 옷을 입은 건장한 사내 3명이 섬광탄을 터뜨리며 서재 안으로 난입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민우가 앉아있는 테이블을 향해 돌진했다. 민우 씨, 피해요. 은재가 소리쳤다. 민우는 본능적으로 외장 하드 드라이브를 감춘 가방을 움켜쥐고 테이블 밑으로 몸을 던졌다. 지하 교수는 비명을 지르며 벽 쪽으로 쓰러졌다. 사내들은 민우를 제압하려 했고 서재는 순식간에 난투극의 현장으로 변했다. 민우는 비록 변호사였지만 젊은 시절 친구 지훈과 함께 수련했던 호신술을 바탕으로 격렬하게 저항했다. 하지만 수적으로 열세였고 상대는 전문적인 폭력배들이었다. 민우는 사내들의 주먹에 얼굴을 맞고 피를 흘렸다. 하드 드라이브 내놔. 그러면 목숨은 살려준다. 한 사내가 민우의 멱살을 잡고 위협했다. 그 순간 은재가 용감하게 나섰다. 그녀는 서재에 있던 무거운 도자기 장식품을 집어 사내의 등 뒤를 가격했다. 사내가 휘청거리는 틈을 타 은재는 민우의 가방을 들고 서재의 작은 뒷문으로 도망쳤다. 유은재 도망쳐 증거를 지켜. 민우가 소리쳤다. 은재는 숨 막히는 복도를 달렸다. 뒤에서는 사내들의 발소리가 쫓아왔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건물 비상계단을 내려가 거리로 나섰다. 이태준의 그림자 팀은 은재를 쫓았지만 그녀는 복잡한 골목길로 숨어들었다. 겨우 택시를 잡아타고 탈출에 성공한 은재는 품에 안긴 외장 하드 드라이브의 무게를 느꼈다. 이것이 바로 남편의 명예이자 민우가 15년 동안 바쳐온 희생의 결실이었다. 택시 안에서 울리는 전화. 발신자는 차민우였다. 은재 씨, 무사해요? 증거는요?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무사해요, 증거도 안전해요. 하지만 민우 씨, 당신은 많이 다쳤어요? 은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괜찮습니다. 지아가 응급처치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 하드 드라이브를 특검에 넘기기 위한 최후의 계획을 실행해야 합니다. 이태준은 이제 이 증거를 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겁니다. 우리는 잠시 숨어 있어야 합니다. 도현과 예린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야 해요. 민우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이태준의 폭력적인 공격으로 인해 두 가족은 피할 수 없는 전쟁의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깨달았다. 이제 모든 것을 건 최후의 법정 공방만이 남았다. 유은재의 용감한 행동 덕분에 차민우의 외장 하드 드라이브 원본 증거는 안전하게 특검팀에 전달되었다. 특검은 암호 해독 작업에 착수했고 그 사이 민우와 은재는 지아 교수의 도움을 받아 아이들을 외곽의 안전 가옥으로 피신시켰다. 도현과 예리는 비록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었지만 서로를 향한 믿음과 부모님들의 싸움을 응원하며 힘든 시간을 견뎠다. 특검팀은 마침내 하드 드라이브의 암호를 해독하는 데 성공했다. 그 안에는 강지훈의 죽음 당일 이태준 원장이 지시한 의료, 기록 조작의 원본, 로그, 마취거 의사가 지훈의 상태를 방치하도록 지시한 녹취록, 그리고 이태준의 막대한 비자금, 조성 경로에 대한 결정적인 장부가 담겨 있었다.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특검은 이태준 원장에 대해 살인, 교사 및 의료법 위반,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모든 것을 걸고 시작된 재판의 날.
법정은 기자들과 피해자 가족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검찰 측은 15년 동안 쌓인 거대한 의료, 비리와 음모를 밝히기 위해 증거들을 하나하나 제시했다. 이태준 원장은 겉으로는 여전히 당당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얼굴에는 미세한 떨림이 감돌았다. 그는 자신이 고용한 최고의 변호인단을 통해 모든 증거를 차민우의 조작된 보복으로 몰아붙이려 했다. 이때 증인석에는 온몸에 붕대를 감은 채 차민우 변호사가 나섰다. 지난밤 이태준의 사주를 받은 폭력배들에게 당한 상처였다. 민우는 변호사가 아닌 증인으로서 15년 전 친구 지훈과의 우정, 그리고 이태준의 악행을 밝히기 위해 스스로 악역을 자처해야 했던 고통스러운 과정을 담담하게 증언했다. 저는 이태준 원장의 신뢰를 얻어 그의 내부로 침투했습니다. 저는 15년간 친구의 복수와 명예를 위해 저를 돈 때문에 친구를 배신한 사람으로 위장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태준 원장이 법망을 피해 숨겨온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민우의 증언은 법정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이어 검찰은 민우가 목숨을 걸고 사수한 외장 하드 드라이브에 담긴 원본 로그 파일을 공개했다. 이 로그 파일은 이태준 원장이 강지훈의 죽음을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이후 의료 기록을 조작하도록 지시한 명확한 증거였다. 증거가 공개되는 순간 이태준 원장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뒤섞였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다. 저건 조작이야. 전부 거짓말이다. 차민우, 내가 나를 함정에 빠뜨렸어. 그의 발악은 오히려 법정에서 그의 죄를 확증하는 꼴이 되었다. 최후 변론. 유은재는 피해자 가족의 대표로 법정에 섰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의 죽음 이후 15년 동안 겪어야 했던 고통, 아들에게 아버지의 진실을 숨겨야 했던 죄책감, 그리고 차민우에 대한 오해 속에서 스스로를 파괴했던 지난날을 이야기했다. 저는 15년 동안 제가 남편의 명예를 돈 때문에 팔아넘겼다고 자책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차민우 변호사님의 용기와 희생 덕분에 제 남편 강지훈은 돈 때문이 아니라 이태준 원장의 거대한 음모에 맞서다 희생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재는 민우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저와 제 아들은 15년 만에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이태준 원장은 단순한 의료, 사고가 아닌 명예를 짓밟고 생명을 파괴한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것은 한 남자의 명예,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두 가족의 미래를 위한 정의의 심판입니다. 법정은 결국 이태준 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5년간 감춰졌던 거대한 의료, 비리와 살인, 교사의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몇 달 후, 강도현의 미래 기술은 세무조사 혐의를 완전히 벗고 차민우와 윤지아 교수의 도움을 받아 재기에 성공했다. 유은재의 갤러리 푸른 숲 역시 깨끗하게 누명을 벗었고 그녀는 다시 예술가로서의 삶을 되찾았다. 병실 복도에서 증오로 마주했던 두 가족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민우와 은재는 오랜 오해와 고통을 넘어 친구 지훈의 명예를 회복시킨 동지이자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사돈이 되었다. 도현과 예리는 모든 폭풍우가 지난 후 푸른 하늘 아래서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다. 그들의 결혼은 단순한 두 남녀의 결합이 아니라 15년의 어둠을 걷어내고 피어난 두 가족의 화해와 새로운 희망의 상징이었다. 민우는 은재에게 조용히 말했다.
지훈이에게 약속을 지켰습니다. 당신과 도현이에게 진 빚도 조금은 갚은 것 같군요. 은재는 눈물을 머금고 웃었다. 이제부터는 빚이 아니라 희망만 이야기해요, 민우 씨.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지난 모든 고통을 치유하듯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들의 복수극은 끝났고 그 자리에는 사랑과 용서, 그리고 영원한 동맹이라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가족,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